신천지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과 공동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의힘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당대표 역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다. 합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본 향후 정계 개편 움직임 집중 분석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코스피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출범 46년 만에 대기록인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기간에 5,000포인트를 달성했는데 과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주가 5,000포인트 달성 예상하지 못하셨죠? 사실 저희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이 코스피 5천 달성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향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는 다른 입장을 낸 적이 없고요. 지금 이제 다만 이제 일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선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 보면 몇 달 전에 대주주 조건을 이제 인하할 것이냐를 갖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대주주 조건을 여기서 조정해 버리면은 코스피에 찬물 끼얹는 거다. 그러다가 지금 그때 그 말이 나왔을 때 코스피가 출렁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야 정신 차리겠느냐 이랬는데 그걸 딱 떼가지고 이제 제가 코스피 올라가는 것을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분을 편집한 거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는 총선 공약과 대선 공약이 전부 다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통일교와 공천원금 쌍특검법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벌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단식 현장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방문했는데요. 이게 범보수 결집의 계기가 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빈손으로 끝난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이 대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선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거는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생중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진정성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장 대표가 잘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장 대표가 그걸 강행하자마자 바로 표결을 강행해 버렸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탈출 전략이 애매하고 출구 전략이 애매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만나는 형태로 끝낸 거는 뭔가 좀 예상치 못한 결말이면서도 괴는 안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흘러간 물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근데 흘러간 물로 어떻게 앞에 나가는 방향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약간 안타까운 지점이 남는 거죠.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직후에 단식을 시작하자 여러 정치적 해석이 따랐습니다. 한 전 대표 징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게 국면 전환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한 전 대표는 단식장을 찾지 않았고요. 이 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다 타이밍과 그리고 실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뭐 중요한 거 국내 폭탄 떨어뜨린 다음에 해외 출장 가버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정치에서 본인이 다 일정 계산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야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속상하겠지만은 네. 다 그런 게 수싸움이 일어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다 이런 예정된 행보들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뭐 정치 기술을 잘 썼다 정도 평가해야 되는 거겠죠. 네. 민주당은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따로 하자고 맞섭니다. 굳이 따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협상 지연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이 얘기 나오게 된 결과가 그 전재수 장관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요.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만약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민주당은 의석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정부 수사할 때는 3특검이라고 갈라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놓고 지금은 또 합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그 자체다. 근데 김건희 수사와 그다음에 내란 수사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통일교 신천지를 나눠서 특검하자는 얘기는 왜냐하면은 두 개의 수사 방향성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이 문제된 것이 뭡니까? 사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육이 나왔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은 그냥 봐줬기 때문에 이 논란이 생긴 거거든요. 네.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따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안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한쪽만 봐줄 수가 있으니까 서로 오해가 없게 따로 그럼 두 개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렇게 한다고 지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해서 빠르게 수사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 지금 절차에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한 전 대표 사과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우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과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 네. 주요 이제 일간지에서 사설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뭐 사과라 보진 않습니다. 유감 표명 중에서도 약한 수위의 유감 표명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일감은 예전에 일본의 전후 사과를 하라고 하면은 사과라는 표현 안 들어가 있고 뭐 한데 하여튼 통석의 염이라고 하는 네. 통색의 염. 예, 네. 보통 통석의 염이라고 하는 그 형태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동훈 대표의 말을 네 글자로 드리면은 통석의 염입니다. 네. 정확히 뭐가 이렇게 내가 잘못되고 이런 건 없지만은 어쨌든 통석의 염이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낫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명이 과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럼 저는 그 전에 보면은 저한테 처음에 무슨 허위 사실인 무슨 그 성상납이기 가지고 1년 때린 다음에 1년 6개월을 추가로 윤리가 때렸을 때 그거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가지고 제가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맞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윤석열 통해서 양두구육이라고 했다가 1년 6개월 맞은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양두구육 갖고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은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제가 윤석열 통해 한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네. 그런데 그때 윤리위가 왜 그런 결정했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동물에 비할 수 있느냐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로 1년 6개월 맞을 때 아무 소리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친한계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이 딱히 할 말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뭐 최고위원회 열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예. 어떤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최근 한 1, 2주 사이에도 기회가 좀 있었다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기회라는 거는 장동욱 대표에게 뭐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기에도 징계가 과했고 네. 근데 장동욱 대표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아,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 성의를 보이는구나라는 모습을 지난 1, 2주 동안 보였으면은 조금 반전의 요소가 컸을 텐데 네. 지금 아까 말했던 그 통석의 염과 더불어 가지고 어제는 보니까 본인들이 뭐 한 1, 2천 명 모여가지고 세과시를 해가지고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거기에 모여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좀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긴 하다. 그런데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장동욱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때 단식 때 메시지를 던질 타이밍도 놓친 것 같고, 네. 그리고 본인이 통석의 이념 그것 때문에 아마 사과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이제 뭐가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서 법원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란 중위임무 종사 혐의로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게 검찰의 구형보다 센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난 1년 가까이 소위 극우라고 하는 그 강경보수 세력이 했던 것들 중에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혹세무민했던 것들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보면 계엄이 아니라 개몽령이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다음 뭐 서부지법 습격하라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외에도 지금도 부정선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밝은 세상에 나서 토론을 잘 안 합니다. 부정선거 저한테 뭐 1억 준다는 분 있어가지고 토론하겠나 싶었는데 또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무슨 뭐 변호사가 이준석이가 토론을 거부한다고 제가 데리고 오라고 토론해주겠다고. 네. 그러면 자기들한테 가서는 이준석이가 토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자기들의 요만한 어떤 음모론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계속 먹고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당하게 뭐 이분들이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생계가 달린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 이제 통합을 위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과의 긴장 관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야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저런 이해운 지명자 같은 진영을 넘나들어 가지고 절대 충성을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좀 쓰려고 할 거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 초기만 해도 저는 긍정적인 평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청문회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비리나 아니면은 그런 의혹들은 차치하고더라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해운 지명자의 경제 철학과 완전 다른 소리라고 앉아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해운이라는 사람의 탕평의 협치 인사의 가치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네. 흔히 있는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 없다. 네. 저는 이번에 많은 논란을 딛고도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탕평 인사 협치 의사의 가치가 있었다 봅니다. 네. 그게 청문회 사라진 순간 저는 임명 절대 반대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지금 여당 내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개혁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 권리 구제라고 밝혔는데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검찰을 공격한 이유는 검찰이 본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니까 세상 편리한 게 검찰인데 이 4대 권력기관이 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검찰인데 이 검찰 없이 통치하려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백혜룡 경정인가? 그분 한번 뒷배가 되어줬다가 망신도 한번 사고 지금 특검이라는 것도 계속 돌리는데 사실 검찰개혁안이라는 걸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검찰개혁이다 그랬는데 네. 이 특검은 완전히 다 통합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3특검도 모자라가지고 종합특검이라는 걸 한다고 하잖아요. 종합특검이라는 거는 제가 몇 번 지적하지만 언어 무손입니다. 네. 종합은 제너럴이고 특별한 검사는 스페셜이거든요. 제너럴 스페셜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특수부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검찰총장은 그래도 인사청문회라도 하죠. 특별검사는 이렇게 3대 종합특검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어지간한 정치적 대형 사건을 다 하는 특검인데 이거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지명하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3대 종합특검을 한다는 거는 특수부가 우리 때릴 때는 굉장히 짜증나서 검사를 없앤다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특수부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때까지 운영되는 특수부를 가지고 있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검찰개혁의 논리적 어떤 정합성은 떨어지고요. 내 거 필요하다. 그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함께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십니까? 뭐 조국혁신당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같은 중국집이라 표현했는데요. 네. 뭐 주방은 공유하는데 왜냐 만드는 음식이 똑같아요. 사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사실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정책적 스탠스로는 둘 다 맨날 검찰개혁한다 그러고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는 게 맞고요. 정당이라는 건 가치와 철학이 차별화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진보 진영의 통합 움직임에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과연 6.3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선거 연대를 할 것인지 또 나아가서는 합당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저는 간단하죠. 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놓고 보면은 제가 저 당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근데 저 안에서 지금 주요 담론 중에서 뭐 저는 윤핵인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요. 그 낡은 어떤 그런 경제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혁신당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당이나 연대를 하기에는 정책적 격차가 좀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도 전혀 뭐 연대, 선거연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예, 말씀인가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합당도 역시 마찬가지.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움직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번호만 다른 같은 중국집이다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어떤 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저희는 이제 보수주의에 있어가지고 네. 흔히 얘기하는 반공주의적 그리고 모순적인 이런 전체주의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덜어낸 자유주의에 가까운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는 우선 지지층의 기반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음모론을 배척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음모론의 당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단절을 못해요. 네. 예, 그 유튜버들한테 휩쓸리면서. 근데 저희 개혁신당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자체적인 저희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체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윤 의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부정 선거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뭐 합당도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게 본체인데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예, 본체가 사실 그런 어떤 음모론과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왜곡된 입장 이런 건데 이거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네. 최근 민주당 내 공천 환경 문제가 불거졌고 각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공천권을 휘두르는 이 구조가 그 매간 매직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개혁신당은 어떤 예방책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우선 가장 큰 틀에서요. 지금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요. 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씩 교차하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요. 시의원, 도의원 하다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속된 말로 아주 편하게 표현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좀 능력 있는 경쟁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2년 차이를 둔 겁니다. 네. 그래서 2년 일찍 사퇴하거나 2년 놀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도의원이 아니면 시의원이 국회의원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이 2년 차에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를 타파하지 않으면은 어떤 제도도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사실은 단체장, 지방 단체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소위 그 국회의원보다 경쟁력이 있는 단체장을 추천하거나 공천하려고 잘 하진 않잖아요. 이거 뭐 구조적인 모순을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원래 지방선거에서는요 시도당이 보통 권한을 많이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앙당이 다 심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 개혁신당은 이번에 새로운 실험하고 있는 것이 공천 절차 같은 걸 전부 다 온라인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것들이 공천심사위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요. 네. 일정 부분은 전과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계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AI로 그냥 걸러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해 가지고 변동성을 줄 요소를 없애는 거거든요. 이번에 드러난 뭐 김경 시의원 공천이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요. 결국엔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스템에 있는 값을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이유로 뒤집어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기계적인 룰에 맞춰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예 전산화해 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정계 개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세를 넓히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우선 3인 선거구가 되어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저희가 많은 의석을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가 이번에 99만 원 선거라는 것을 이제 내세웠지만 사실 99만 원은 저희가 갖는 돈도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해 가지고 지출하게 된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돈 부담 없이 그리고 이번에 뭐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관련 보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누구에게 가가지고 갑질을 당하면서 이제 정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능력과 그리고 의지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건데요. 벌써 저희가 이제 공천 시스템을 연 다음에 벌써 한 270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목표한 대로 수천 명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후보를 냅니까? 저희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는 이미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인천시장, 대구시장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군데에서 대전, 네. 충청, 남도, 세종 이런 데는 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당당하게 치러냈기 때문에 일정 지지율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래서 네. 저희가 TV 토론 참여가 보장돼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혁신당 후보들은 어쨌든 나오면은 뭐 앞서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완주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저희 후보들 의지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빠른 공천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지역사회에 뿌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경기지사에 한때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출마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변함없나요? 개혁신당을 차리고 나가지고 네.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제가 이제 후보로 계속 뛰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제가 선거 지휘하면서 사실 큰 성과를 내고 했던 건데 선거라는 거는 뭐 이름이 알려진 후보가 나가가지고 총대 메고 나가서 언론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선거는 워낙 많은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면은 네. 정말 곤란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지휘에 있어서는 개혁신당에 저를 지금 가름할 만한 사람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민주당과 조혁신당 지금 합당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합당이 되면은 선거에서 유불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 조국혁신당이 빠지면 저희는 정당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조국혁신당 하루빨리 힘내서 합당하시라고 응원하고요. 네. 선거에서 기호나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조국혁신당이 아마 지금까지 나름 지방에서 선거에 출마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뒀을 텐데 이분들과의 지분 싸움이라는 알력이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소위 정청래 대표와 또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어떤 충돌이라는 것이 우려되지 않나 그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한 각 당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개혁신당의 선택은 어떨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우리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9개월여 만에 2배나 상승했고 4,000포인트 이외에는 뭐 불과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오 의원은 지금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5,000을 돌파하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들 기대보다는 매우 빨랐다. 네. 저희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코스피 5천 이야기할 때 그래도 5년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1차 상법 개정을 끝내고 그 이후에 JP모건에서 2년 안에 코스피 5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기간이 많이 단축된 거죠. 작년 말쯤 돼서 4,200까지도 찍었으니까 올해 상반기 정도는 5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했는데 그보다 더 빨라진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그 제도 개혁에 대해서 시장의 호응이 되게 빠르고 또 하나는 반도체 중심으로 한 그 시장의 실적이 네.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던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번 이런 5,000피 돌파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함께 했잖아요. 예. 어떤 추가적인 주문을 하시던가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문제식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기조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늘 버블 논쟁이 있습니다. 이 주가가 버블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꺾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제도 개혁 포인트는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개선 그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박차를 가하고 3차 상법 개정 빨리 하자 이런 공감을 좀 나눴었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5,000피를 돌파하는 날 증권가에서는 환호했지만 청와대는 우상향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이제 축포 경계령을 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민연금을 고갈 우려가 없어졌다라면서 좀 안도의 한숨도 내쉬었습니다. 코스피 주가지수 5,000 돌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지만은 사실상 역대 어느 정부고 정권이든 간에 뭐 주식 시장을 부양 정책을 갖다 통해서라도 뭐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 정부에 대한 평가나 또 어떤 지지율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지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역대 어느 정권이든 주식 시장을 늘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공교롭게 5천 뭐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지 진짜 8개월 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런 뭐 AI 혁명이 또 이뤄지고 또 정부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상당히 처음에는 뭐 부정적인 기류 그런 우려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걸 긍정적으로 결론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산업도 또 다변화됐죠. 뭐 현대자동차의 로봇 시대라든지 또 방산 뭐 그런 조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그 산업들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의 그 하단을 이제 탄탄하게 받치는 그런 큰 동력이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촉포를 터뜨리기보다는 5,000피 이상 시대를 갖다가 공코에 안착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겸손한 자세 태도 네. 저런 부분은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코스피 5천 시대 배경은 뭐로 보세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시장 선진화를 위한 뭐 법 개정 또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서 나섰잖아요. 여기 이제 기업도 실적 뒷받침됐고 어쨌든 주역은 뭐 동학개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약간 좀 설명이 좀 독특한 것 같고요. 네. 그 저희가 이것에 대한 발상의 모델로서 설명을 하는 게 일본 사례입니다. 네. 일본이 저성장 30년, 20년을 돌파하기 위해서 생산적 금융을 이야기하고 2014년도에 이토보고서를 통해서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보수당이 자민당 정권이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스토시 코드 이 두 개를 핵심 정책으로 해서 했는데 니케이 네. 지수가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모델을 놓고 2024년도 윤석열 정부 금융위에서 밸류업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밸류업 정책 소개가 이사의 충실 의무, 자사주 개혁이 다 포함된 겁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거래소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에는 일본처럼 한국도 뭔가 제대로 하는가 기대가 있다가 그해 여름에 멈춰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해 가을부터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단장하면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란과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역사적 최저점이 2,290 정도가 되는 게 작년 4월 9일 정도였는데 네. 그때부터 해서 지금 5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 직후에 대략 내란 평균 수준을 따라갔습니다. 네. 그 내란 전의 평균 수준 약 2,650에서 2,700 정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실제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것들 중에서는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혁이었는데 1차 상법 개정하기 전까지 냉소가 많았죠. 코리아 박스피 국장 탈주는 지능순. 그런데 그렇죠. 1차 상법 개정하고 나니까 과연 법 개정이 호기심이 제대로 생겼죠. 되겠냐 또 이런 의구심도 있었죠. 그렇죠. 도대체 24년도에 허다가 말았는데 네. 한국 정부 허다가 쇼하겠지. 그런데 25년도에 1차 상법 개정 이후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도 있지만 특히 외국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 관심을 쓰면서 7월 달, 8월 달까지 상승 국면을 서서히 갔는데 빨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되고 나니까 이 호기심이 기대로 바뀌었다. 네. 한국에서의 자본시장 정책도 일정 기간 일관되게 갈 가능성이 크다. 한번 관심 갖고 계속 투자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확대해 보자. 그런 와중에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9월 말 10월 초쯤에 D램 가격이 $6였습니다. 네. 지금 $26가 넘었습니다. 3개월 반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건 HBM, 엔비디아, 젠슨왕 그 이야기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상승을 했고 그게 제도 개혁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어떤 시장 참여자들, 어떤 에너지보다 빨리 상승을 한 거죠. 관심은 이제 6천, 7천까지 가느냐 이런 쪽으로 모아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숫자로서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 저도 네. 코스피 5천이나 이름 들어가는 걸 처음부터 적절하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네. 의제 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제 이후에 일본처럼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해야 된다. 지금 저희가 이 하는 정책이 네. 특정 정당만의 정책이 아니다. 네. 시장의 요구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일관되게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1년 한 거다. 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코스피 5천은 착시라고 발언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즉각 이게 국민 부자 되는 게 배 아픈가라고 반박했는데요. 나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뭐 제가 얼마 전에 공교롭게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때도 이제 뭐 주식시장이 워낙 하락이 돼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잠깐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특정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 쪽에만 대형주 중심으로 이 주식 시장이 하락을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업종이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이 또 밝게 나오지 않고 또 미국과의 항우 뭐 관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야기된다면 또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럼 또 왕창 빠질 거 아니냐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세밀하게 이제 주식 시장이 전 산업에 전체 좀 따뜻한 온기가 돌아가는 그런 주식 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5천 돌파된 게 뭐 국민 부자가 배되는 거 요즘 뭐 국민들 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뭐 그래도 반찬거리 값이라도 나오고 이게 뭐 안정적으로 지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주식시장 변수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오기영 의원님, 주식시장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차례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 이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도 또 입장이 나왔는데요.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이른바 갭 투자자에 대해서 세금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놓았는데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저 세금 이야기 전에 약간 양극화 이야기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주식시장 관련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 회사가 한 2,600개, 700개 됩니다. 그 중에 약 900개 뭐 내외의 기업들이 이자를 돈 벌어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양극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 변화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국정 운영하면서 경제 운영하면서 실물 경제를 구조 개혁을 통해서 바꿔 나가는 거 이게 숙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야당 비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그걸 고민하고 하나씩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족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조를 일관되게 가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부동산 세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세제를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건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제를 쓰는 게 적절한가? 그것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돈이 풀리는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제로 해결 가능한가? 효과적이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집값 잡기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절제해야 되고 최후의 수단이다. 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세제 관련돼서는 어떤 정도의 시각이 접근할 것인가? 이건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공정과세라고 하는 게 특별히 세제 감면 혜택이 너무 과도하게 있다면 그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실은 제가 자본시장 관련돼서도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비정상이 정상화인 것이지 즉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는 수준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제도 개선을 했는데 그 업사이드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과 더불려 나온 것이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머니무브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그 비생산적 영역이 있는 자금들이 가급적이면 생산적 영역인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 혁신적 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은 부동산의 과도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오히려 자본시장으로의 전환, 특히 생산적인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책적 기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 대통령 오늘 지난 4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 이러면서 정상화를 위한 3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까 기업,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더 이상 그럼 중과유예를 하지 않겠다 이런 못을 박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시사점을 줬다고 보세요? 저는 뭐 작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없다. 그 말은 부동산 이 정책은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그런 정책이 뭐 구시대 유물로 이렇게 남겨진 이상 뭐 그러니까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을 갖다 잡겠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을 했어요. 네. 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난 한 대통령 취임하고 7개월 지난 상황이지만은 네.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사안별 정책 가지고 휴일에 입장 내고 이런 거 거의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월 9일자로 이제 이 종료되는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 부분은 그걸로 끝이다. 네. 이 세 가지 의미를 저는 보고 좀 의미를 잡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실거주 중심의 이제 공정 가세적인 측면에서 안 살면서 한 주택도 이걸 투기로 하는 네. 그 주택의 가세 부분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에서도 이제 다주택자 뭐 그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이 장특 공제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인식은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 바로 그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 그 안정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투기 가일 지구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전역까지도 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끊임없이 지금 뭐 최고가를 갖다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세제 카드를 꺼내 들어서 한마디로 시장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준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여야 간에도 정치적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의원님, 한미 양국 행정부의 2인자가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벤스비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던진 첫 질문은 다름 아닌 쿠팡 문제였습니다. 쿠팡의 로비가 미 의회를 넘어서 행정부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쿠팡의 행태는 정말 나쁜 모습입니다. 네. 나쁜 프레임이고, 그리고 오만한 행태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인데, 어제 김민석 총리 이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미 관계가 왜곡되거나 그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쿠팡에 대해서 저희가 연석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지만 3,370만 명 정도의 유출이 있을 수 있다. 정부요. 그리고 정부는 실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1인당 10만 원씩 만약에 손해배상을 보통 하게 되면 그게 결합이 되면 3조 3,700억 정도의 우발채무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쿠팡 한국 회사의 거의 자본금하고 비슷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도입해서 한번 처리하자. 네. 지금 그거 법안 발의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적시에 미국 그 모회사가 공시를 안 한 겁니다. 네. 적시 공시를 해야 그것에 따른 주주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도 없는데, 미국에서 집단소송 제의가 됐고, 그로 인한 분쟁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이 상황들을 인식하고 그걸 투자자에게 보고했냐, 이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집단소송 문제가 있고 네. 한국 내에서 책임 문제가 있는 건데, 마치 이것이 억울한 것처럼 ISDS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윤호경과 같은 주장과 선동을 하는 게 이게 한국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네. 저는 되게 유감이었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네. 이후에 더 엄중하게, 우리가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는 않고, 차별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해수도 네. 안 되고. 그런데 마치 스스로 차별받는 것처럼 이미지 만들게 하는데, 절대 그게 설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당 문제 좀 짚어볼게요. 오 의원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던진 전격 합당 제안의 반발과 우려, 옹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의원들 불만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청와대 이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논란과 반발도 있네요. 이 양 당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연 인적으로도 중복되는 게 많고, 또 연결고리가 많고, 또 정책적 기조에서 검찰 개혁이나 사회 개혁에 관련된 의제들이 공통점이 많죠. 그러니까 합당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의고, 또 기존의 기초적인 정서적 공감대가 있다. 다만 때와 장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또는 절차적 과정 관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들이 퍼지면서 어디까지 알았네, 누가 알았네. 그러니까 20분 전에 통지했냐 아니냐가 포인트보다는
저희도 여당이고 국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정 과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국정 과제 푸는 것 중에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 과제 설명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공감을 지금 더 확장하고 또 그 속에서 그 다음 국정 과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제가 좀 바뀌면서 또는 의제가 여기 교란되면서 나서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논쟁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민주당 3명의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도부 회의에 동반 불참했고 초선 의원 20여 명이 지금 독단적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라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상당히 놀랐어요. 네. 정청래 당대표가 뭐 아무리 정치적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또 민주당을 거대 집권 세력 민주당을 끌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정치력이나 본인의 기반이 워낙 탄탄하다고 뭐 본인이 인정하더라도 이번에 저런 형식의 어떤 그 조국혁신당 통합 제안에 대한 부분은 깜짝 놀랐죠, 저도. 네. 본인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갖다 이기기 위해서 원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뭐 제안을 뭐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좋아요. 거기까지는 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부분. 그럼 이 조국 혁신당과 이렇게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란 그 논리를 갖다 들이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권 잡고 정부 출범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정권 초기도 한참 초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왜 당대당 통합을 갖다 당내 논의나 토의 없이 이렇게 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냐. 그러니까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손잡아야 된다. 조국 혁신당과. 이게 청와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문제예요. 네. 이걸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집권 세력인 민주당 내에 충분한 공감 속에서 이게 논의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선거 전략으로서 이렇게 마련됐다면 그건 다 뭐 크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지 네. 않은 측면에서 정청래 당 대표의 이번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홀로서기. 네. 한편으로는 또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하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도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예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공과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1년도 안 돼가 1년째 좀 지났구나. 왜 아무 국민들한테 공감 이해 없이 연동형 비례제 포기하고 버리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당 내적으로 애적으로 좀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네. 오기영 의원님,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제명 철회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 전 대표가 이게 장애 여론전에 들어갔다 이런 지적인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타당 상황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의 대상이긴 하지만 내란 과정에서의 명확한 입장이 있었다는 점은 평가할 게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준석 좀 전에도 이준석 대표 이야기 나갔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는 과정과 오버랩된다. 뺄셈 정치의 전형 같다. 네. 기술적이고 실무적으로 그 내부에 비판할 건은 있지만 실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고립과 이 지지율 하락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보수당이 좀 더 건강해지고 내란의 강을 건너고 또 이제 다양한 형태로서의 이 건전한 경쟁을 하는 세력으로서 거듭날 필요가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건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단식 현장을 찾으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뭐 범보수 통합이라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 속에 과연 한동훈 전 대표 징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내일이잖아요. 26일 당 최고위원회 뭐 징계 좀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최종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이번 8일간의 이제 단식 투쟁을 통해 가지고
비록 이제 특검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민주당의 뭐 이렇게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내부 결속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평가하죠. 그렇지만 이 내부 결석을 또 잠깐 그동안 이제 단식 기간 중에 유보돼 있었던 그런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를 이제 장동욱 대표가 이제 뭐 몸을 회복하고 나오자마자 이 문제부터 손을 댄다면 또 다시 분란에 휩싸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을 결국은 이제 그 단식 투쟁을 통해서 여야 관계에 있어서 야당 대표로서의 그런 뭐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불과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그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크게 결속과 더불어서 중도 진영으로 예연을 확장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본인의 정치력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건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네. 저는 장동욱 대표가 쉽게 저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김성식 전 의원님과 이해운 의원님 그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촛불 정부라면 좀 광범위한 국정 참여를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못했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그런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거라고 봤는데 이 보훈부 장관 임명 이후에 좀 더 이게 좀 적극적인 제스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 설득이 안 됐고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게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쟁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청약 문제, 그다음 재산 신고 문제 등등에서 실제 국민의 눈높이를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 결정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61%, NBS에서 5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0% 후반에서 60% 초반에서 좀 뭐 다 행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갤럽에서는 한 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뭐 MBS 조사는 뭐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는 54, 60%로 약 6%포인트 상승했고요. 경기 인천에서도 약 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아마도 코스피 5,000P가 영향을 준 거로 보이고요. 또 반면에 이번 조사에 좀 눈여겨볼 거는 이제 20대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4에서 44%로 약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000P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반면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대구, 경북과 그리고 PK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이는 아마도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보수층의 어떤 불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계속 뭐 50% 후반대에서 60% 초반에서 행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종찬 소장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대구 경북 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요인 배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소통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ESC, 경제, 그다음에 시큐리티, 외교안보, 그리고 C, 커뮤니케이션인데 외교안보는 긍정평가에서 갤럽 조사를 보면 조금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5,000P입니다. 코스피.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또 전 세대적으로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적극적인 소통도 플러스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긍정평가 이후로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수청입니다. 우리가 중수청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번엔 중수충입니다. 중도청, 수도권, 충청, 네. 충청 지지율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것도 역시 대전 충남 통합을 강조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고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원래 지지층이었지만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에서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것도 이유로 풀이됩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스피가 장중 5천 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고 그럼 앞으로도 영향을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랑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연동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건 매우 저는 위험한 것 같고요. 주식이란 항상 등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동한다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좀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 중에서 가장 큰 공약 2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해수부 부산 이전, 네. 그거를 해냈고요. 그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 5,000피 달성, 자기 임기 5년 내 달성하겠다는 거를 7개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스피 5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로 하여금은 대통령이 말하는 말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줬다는 공약 거죠. 이행에 대한 신뢰. 네, 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감을 줬다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향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줬기 때문에 저는 향후 이것이 모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올 한 해 코스피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이 45%에 달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지수 움직임, 향후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에 지금 코스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50대 영포티죠. 그리고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대통령 지지층인데 더 지지율이 응집돼서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조사에서 20대, 30대는 그다지 1년 후에 코스피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여론이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체감 경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대통령의 경제와 관련된 평가에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2%, NBS에서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두 조사를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 소폭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답보내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소폭이나마 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을 보면 역시 서울 경기에서 지지율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5,000피가 지금 코스피 5,000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 전통적인 이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PK, TK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을 상쇄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보수층은 어느 정도 장동혁 대표의 그 단식 때문에 좀 결집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20% 초반대 어떻게 보면 최저치인데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준 건가요? 좁혀지고 더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넓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정치적 단식의 결집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깊이는 모릅니다. 우리는 넓이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넓어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인해서 이 보수층들은 강성 보수층들이 더 좁혀지고 더 깊어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샤우팅 보수는 강화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보수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로부터 이탈을 해서 무당층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미연 수장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시각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역할은 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여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그다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거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단식장을 찾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요 보수층 인사들이 이 단식장을 찾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장동혁 대표의 위상을 보수층에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는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배 소장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갤럽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34%, 적절했다는 응답 33%, MBS에서는 잘못됐다는 응답이 38%, 잘했다는 응답이 43%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뭐 좀 연기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최종적으로는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의 지지층들은 제명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목소리는 샤우팅 보수입니다. 강성 보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명 쪽으로 결론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 결과에도 나오듯이 이 온건 보수 또 중도 보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제명 처분과 관련된 당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인근에 모여서 제명 철회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 분열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어제 그 집회가 있었다 해서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미 국민의힘 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이미 분열되거나 분화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우팅 보수만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후광 효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광 효과는 누구의 후광을 받냐? 그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여기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지지가 공고하지 않다.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전 대표의 제명을 할 경우에 우리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에서 오히려 제명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단식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좀 단식장을 찾아가서 뭔가 본인이 먼저 손을 내미는 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 소장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당권을 위한 것이다. 이런저런 해석이 나옵니다. 합당에 따른 지방선거 유불리를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이게 박빙이 되는 선거구에서 만약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이나 뭐 경기 인천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나와서 뭐 몇 퍼센트의 표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이건 좀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 않냐. 네. 본인이 당대표 연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또 들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왜 해필 그날이었을까? 왜냐하면 코스피 5,000피 달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환호하고 있는 왜 해필 그날 이런 거를 발표해서 그런 분위기를 망치는 것일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우리 한동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네.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 주장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향후 어떻게 보세요? 뭐 시너지 효과 등을 같이 좀 분석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시너지 효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격, 돌격이다 보니까 충돌, 격돌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시너지 효과로 보는 것은 합당을 하게 되면 더 큰 정당, 더 큰 영향력, 이거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의 견제 여론이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 여파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친명, 친청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전 합당은 상당히 난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역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은 어렵고 논의는 되겠으나 어렵고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합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미연 수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 쭉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통합을 위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여론에서는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인사에 대해서는 뭐 여론은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봤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잘된, 가장 내용이 알찬 인사청문회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해운 그 후보자의 말을 하자면 그 도덕성 논란을 제외하고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교집합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좀 더 숙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론이 특히 그 부동산 문제, 이 부동산은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섬세한 부분인데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장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등 혐의로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이에 따른 여론은 어떨까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에 또 지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진관 재판부가 내란으로 위로부터의 쿠데타로 규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란 청산 여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중도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선거는 이제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청산이 이 청산 과잉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보수 쪽의 반발보다도 더 크게 선거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가 향후 정치권에서는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NBS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에게 쉽지 않은 선거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사만 본다면. 왜냐하면 이 대통령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안정론에 대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보다 혁혁히 낮은 수치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30대 그리고 70대에서는 70세 이상에서는 여당보다는 야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고요. 서울 TK, P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코스피가 5,000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의 20대들은 여전히 국장보다는 미장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70%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상승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상승 요인이 매우 낮은 걸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20, 30대에 대해서. 그럼 저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왜 이 2030 세대는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느냐. 저는 이거는 2014년, 15년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헬조선 당시 2014, 2015년에 헬조선과 그리고 금수저론이 유행하던 시기에 10대, 20대였던 자들이 지금은 20대, 30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들의 사고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게 그 당시의 사회 부조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도 헬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에서 모든 것을 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좀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해서 광화문에서 이 공연을 전 세계에 지금 생중계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 강국으로 빛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중간 국가, 중립국, 미들 파워로서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를 20대 그리고 우리 30대들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헬조선이 아닌 어떤 새로운 단어를 좀 만들어서 유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호흡조선, 네. 희망의 조선, 네. 그다음에 리셋조선. 조선을 다시 리셋하자. 이런 단어가 좀 매스미디어에서 좀 펼쳐지면서 뭔가 헬조선에 지금 물들어 있는 2030세들이 좀 더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이 BTS 3월 달에 공연에 의해서 한번 이게 붐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이번 주에는 특히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지금 정부나 또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동향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국 증시는 1956년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70년 만에 5,000선을 뚫었습니다. 지난해 4월 2,300선이 깨졌던 코스피 지수가 불과 9개월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옵션 시대를 내걸었을 때만 해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1년도 안 돼 증시 몸집을 2배로 불리며 기적의 드라마를 쓴 겁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한 것이 경이롭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에 착수했고 불공정 거래 근절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 기업의 실적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진정한 프리미엄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과제도 많습니다. 당장 지난해 1%에 그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주가 5천 돌파는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준 것이 그 무엇보다 값져 보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